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코로나보다 코스피입니다. 동학개미의 힘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장중에 2,300선을 넘어섰죠. 그러면서 이틀 연속 연고점을 경신하는 이 레코드를 기록했습니다. 자, 코스닥도 결코 소외되고 있는 건 아닌데요. 양시장 모두 1% 내외에서 상승권에 있는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의 진이 모셔보고요. 소중한 정보들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수많은 투자자분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행사가 하나 있죠. 바로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 온라인으로 정말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한 삼성전자인데요. 자, 이 얘기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지니스타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자, 지니스탁입니다. 진이와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후 11시입니다.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될 텐데, 일단은요, 먼저 이 언팩 행사의 관전 포인트가 뭔지 딱 집어서 알아볼까요?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원래는 이제 항상 미국에서 한 3,000명 정도의 이제 인원을 운집을 하고 거기서 이제 짠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부는 녹화, 일부는 생방송 해서 온라인으로 방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상 초유의 온라인 방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이미지에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오프라인에 사는 것보다 사실상 이 온라인으로 하면 삼성전자가 뭔가 특히 이 휴대폰과 관련돼 가지고 뭔가 더 액션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온라인으로 좀 진행된다라는 거고, 이번에 언팩 행사에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갤럭시 노트 20가 이제 이 발표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것과 함께 이것만 발표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갤럭시 Z 플립 2죠. Z 플립 2도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선 이어폰이죠. 갤럭시 버즈. 요게 이제 버즈 라이브. 요것도 이제 출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갤럭시 이제 워치. 이것도 지금 출시가, 되는 상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아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다 아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유출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은 다 나온 거죠. 이쪽에 보시면 이제 갤럭시 노트 20고 요게 이제 갤럭시 Z 플립입니다. Z 플립인데 사실 이제 이전에 Z 플립과는 좀 다릅니다. 이게 원래 갤럭시 폴드랑 좀 더 비슷하죠. 원래 이제 갤럭시 폴드가 요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였고, 이제 Z 플립 같은 경우 이렇게 접히는 거였는데 크랩 타임이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쪽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카메라가 항상 이제 요즘에는 좀 중요하니까 이 카메라 모양인데, 카메라도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좀 투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외신이나 블로거나 이런 분들 IT 또 이제 이런 거 리뷰를 하는 유튜버들이나 이거를 가지고 조금 조롱은 아니지만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사실 폴디드 타입을 썼지만 갤럭시 20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갤럭시 20 울트라도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화소가 굉장히 광학줌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이거를 이제 카톡키를 없애겠다고 폴디드 타입을 썼는데 확실하게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갤럭시 S20 울트라를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튀어나와 있거든요. 근데 노트에서도 그 부분은 개선된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거의 스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 언팩 행사가 이번에는 진행이 됩니다. 갤럭시 노트 20라든지 Z 플립 2, 갤럭시 워치 이런 신제품들이 공개가 될 텐데요. 자, 일단 아주 새로운 내용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 관련된 종목들에 도대체 어떤 영향력이 있겠는가라는 거거든요. 자, 전문가님 의견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예전만치 못하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전에는 이런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이
이런 언팩 행사에 맞춰서 막 급등을 하고 이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스펙과 관련된 부분이 이미 뭐 이전에 이거 행사하기 전에 노출도 거의 다 되고 특별하게 더 발전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 기대감이 많이 꺾이면서 이 언팩 행사에 대한 기대감은 크진 않은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볼 만한 거는 아무래도 이 포인트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TOF 쪽, 그 다음에 폴더블 관련 쪽, 이쪽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TOF 같은 경우도 지금 대부분의 스펙은 갤럭시 S20 쪽에 적용됐던 거가 거의 다 적용됩니다. 그냥 이제 이 노트만의 특별한 아무래도 이제 이 노트죠. 이 필기동 펜, S펜 관련 기능, 그리고 이제 액정이 조금 더 커지는 거, 뭐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S20 같은 경우는 모델이 꽤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노트는 모델이 2개로 좀 한정적이라는 거, 뭐 그거 말고는 어쨌든 특별한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눈에 띄는 건 TOF 쪽입니다. 갤럭시 20에도 TOF가 들어가 적용이 됐는데, 지금 이제 갤럭시 노트에는 노트 20에서 안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노트 20에도 TOF는 채택이 됐다라는 거고요. 뭐 이걸 왜 이제 관심을 가지냐? 사실 이제 지금 아이폰 애플이 이번에 신 모델을 나올 때 이제 TOF 관련 TOF가 장착이 된다. 대부분의 라인에 장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애플 쪽에서 이 우리나라 원래 이제 이 애플의 이제 TOF 쪽은 LG 이노텍이 거의 뭐 독점 공급을 했었는데 조금 더 이제 밴더를 더 두려고 지금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견적서를 보낸 거죠. 견적서를 이제 받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나무가라든지 뭐 옵트론텍이라든지 이런 TOF 관련 종목들이 좀 급등을 나왔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 TOF 관련 종목은 만약에 이번에 갤럭시 노트 20까지 나오면 어떻게 보면 이제 호재가 2개가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폰 쪽에 대한 호재도 있고 그 다음에 삼성 쪽에 대한 호재도 있기 때문에 이 TOF 관련 종목들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폴더블 관련 종목이죠. 폴더블 뭐 이번에 어쨌든 이 갤럭시 노트 20도 20지만 Z 플립 2도 지금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이번에는 Z 플립 1 때보다는 출하량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폴더블 관련 종목들, 그런 관련 종목들 또 흐름을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가 이전에는 이 폴더블이 전체적인 판매량 자체가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이제 폴더블 이번에는 출하량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런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또 실적에도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뭐 폴더블 수혜주라고 보면 뭐 이 KH 마텍, 그 다음에 이제 파인테크닉스 이런 종목을 보실 수 있겠죠.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뭐 어제 급락이 나왔는데 뭐 지금 이제 끝나고 나서 뭐 이야기 나오는 걸 보면 왜 급락했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했는데 뭐 시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 그러니까 일부 이제 콩콜에서 증권사가 나오는 콩콜에서 좀 이제 하반기 실적 전망치를 이제 회사에서 조금 낮췄다라는 거죠. 실적 전망치를.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원래 출시를 해야 되는 시점이 좀 늦어졌으니까 상대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었으니까 뭐 그건 제가 보기엔 크게 우려감은 안 가지셔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오늘은 또 반등을 해주고 있으면서 흐름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파인테크닉스라든지 뭐 KH 마텍 같은 경우는 계속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조금 더 애매합니다. 애매하고요. 갤럭시 버즈 라이브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의외로 히트를 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와이어리스를 이어폰을 많이 쓰고 있죠. 와이어리스 이어폰을 많이 쓰는데 이번에 이제 이 갤럭시에서 어쨌든 이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이 와이어리스 이어폰 중에서는 최초로 그러니까 그걸 이어 캡이라 하나요? 여기 이제 귀에 쏙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배제를 했어요. 그냥 강낭콩 모양으로 그냥 깃발에 맞게 이렇게 딱 끼우면 되는 그걸 채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이 좀 관심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갤럭시 버즈 라이브의 수혜주가 지금은 저도 명확하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시장에서 좀 더 탐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 관련된 부분의 포지션이 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나머지는 제가 보기에는 뭐 기존에 있던 거 거의 그대로기 때문에 특별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냥 요렇게 TOF 관련, 폴더블 관련, 그 다음에 갤럭시 버즈 라이브 관련 종목들은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OF 관련주 그리고 폴더블 관련주 이쪽으로는 신경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니스탁에서는요 오늘 있을 삼성전자의 온라인 언패킹 행사
그리고 그 관련된 종목을 어디로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김혜진 전문가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식학개로 온 강의를 들어볼 텐데요. 요즘에 또 핫하게 아주 뜨거운 그런 섹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뭐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반기에도 지금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불붙고 있는 이 애국 테마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오늘의 페이지 열어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한일 관계에 관련된 뉴스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강제징용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서 뭐 광복절 다가오고 있죠. 여기에 쥐소미아까지 계속해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요, 이 뉴스들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지 그 부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일 관계와 관련된 테마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제 한일 관계가 갈등이 고조가 될수록 상승을 하는 테마들이 있죠. 뭐 애국 테마, 뭐 반일 테마 같은 군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주식학개론에서 좀 굵직굵직한 섹터들을 많이 다루는데 오늘은 좀 시기가 또 시기라서. 네, 8월에 접어들면서 네. 좀 테마적인 이벤트적인 걸로 한번 좀 접근해 볼까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기사들을 많이 보면 한일 관계와 관련된 기사들이 많은데요. 뭐 8월 달에는 뭐 정말 한일 관계에서는 지뢰밭이 될 것이다라는 말들도 있고요. 뭐 양국의 뇌관이 될 만한 현안들이 너무 많다라는 소식들이 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 이제 어제죠. 8월 4일부터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제 강제징용을 했던 배상 판결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소식은 이제 2018년에 10월에 이제 그 일본의 전범기업이죠. 뭐 일본 제철, 뭐 얘는 신일주철관인가요? 그 기업이 이제 조선인 강제징용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해라라는 판결이 났는데요. 그 판결에 대한 이제 2년 전에 판결이 났던 부분에 대한 효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시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효력이 이제 어제부터 발생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그 재산을 우리가 처분을 할 수 있는 거죠. 매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현금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평균적으로 뭐 4달 정도가 걸리기는 하는데요. 뭐 조금 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좀 더 빠르게 속도를 붙이면 뭐 2달 아니면 또 늦어지면 내년에 이제 현금화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튼 이거가 만약에 정말 재산이 몰수가 되고 현금화가 됐을 때 일본에서는 정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걸로 인해서 사실 작년에 7월에 일본이 우리나라 이제 수출 규제를 시작하게 된 거죠. 뭐 계속 언급이 될 단어일 것 같아요. 오늘 내내 이제 수출 규제도 하고 8월달에 이제 화이트리스트도 이제 배제를 시킴으로써 좀 한일 관계가 좀 갈등이 좀 생겼는데요. 이 부분이 또 우리가 이제 이 기업이 일본 제철이 우리나라의 포스코하고 이제 합작해서 세운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에 대한 주식도 지금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매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일본 제철 측은 뭐 이 판결이 나자마자 이제 8월 4일이 되자마자 즉시 항고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항고는 이제 일주일 내에 해야 되고요. 뭐 항고를 하더라도 따로 이 배상 판결 이거 공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집행 정지 명령도 또 따로 일주일 내에 받아야 되고요. 좀 절차가 복잡한데 아무튼 이 이후의 과정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긴 하고요. 저희는 이제 일본에서 어떠한 뭐 보복적인 조치를 취할지가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8월 4일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이 이제 이런 이슈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가면 우리가 8월 15일 광복절이 되잖아요. 네. 광복절은 우리나라 이제 해방된 광복절이기도 하지만 일본에게는 이제 패전일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뭐 이슈들로 봤을 때는 일단 일본에서 야스쿠니 참배 신사 참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다음 표에 정리해서 그 글이 있는데요. 그리고 14일 같은 경우에는 8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이날도 이제 뭐랄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아베 총리가 이제 어떠한 대담 발언을 할지 연설이 할지 주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야기할 것 같은데 네. 뭐 아베 총리는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때는 별로. 근데 이때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25일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현재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지지율이 그렇죠. 네.
낮잖아요. 너무 낮고 뭐 코로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아베 총리가 집권한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피로감도 있고 여러 가지 제적돼 있는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뭐랄까요? 지지층을 좀 집결시킬 수 있는, 다시 한번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뭔가 강경한 발언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8월 15일에 아베 총리의 대담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24일 이 부분도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소미아. 네, 지소미아죠. 작년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1년씩 이제 연장하기로 했는 건데. 그렇죠. 맞죠? 2016년 11월에 이제 지소미아를 우리나라가 한일 군사 정보부 협정을 맺고 1년마다 이렇게 연장을 네. 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쪽에서 파기를 할 때에는 90일 전에 말을 해달라라고 네. 해서 8월 말에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8월 말에 말을 했죠. 네. 지소미아를 이제 종료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 11월에 그 종료에 대해서 조건부로 연기를 하겠다. 네. 단 우리가 원하는 언제든지 종료를 시킬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소미아의 이제 그 종료 기간 만료일을 말할 수 있는 날짜가 이제 8월 말이거든요. 네. 8월 24일인데 일본 측은 또 이럴 수 있죠. 너네가 말 안 했으니까 종료 안 하고 연기되는 거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쪽에서는 우리가 조건부로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키를 쥐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쪽에서의 또 어떠한 반응들이 나올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8월 24일이 공교롭게도 이날이 이제 아베 총리가 이날까지 집권을 하면 일본에서 역대 가장 최장기간 집권을 하는 총리로 이제 남는 날인데요. 그래서 8월 24일날 지소미아 연장 기한 만료일까지도 지켜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8월 달에 한일 관계에 대한 이벤트라고 할까요? 그런 게 꽤 많이 있네요.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된 주요 뉴스들을 챙겨봤습니다. 일본 기업의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효력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서 지소미아 관련된 이런 갈등들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일 관계에 국제적 우려가 드는 상황이죠. 자, 이럴 때 이 애국 테마주들이 굉장히 또 살아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 이 애국 테마주들이 마냥 계속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저희가 테마주를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하세요라고 권해드리기도 그렇고, 일단 이렇게 한일 관계가 이제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이제 반일 감정 또 한일 애국 테마들이 상승을 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일 갈등이 좀 생기면서 불매운동이 네.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주가도 상승을 하고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기대감도 있었고 한데요. 실제로 일본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들의 이제 영업이익이나 매출을 봤을 때 정말 큰 폭으로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하긴 했는데요. 사실 이 그림은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업종을 준비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그렇다고 이제 1년 내내 이렇게 타격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일본 불매운동, 우리나라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펼쳐진 게 작년 7월부터 이제 8월, 9월 2달까지의 이제 매출을 비교한 것인데요. 확실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확 감소를 했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땐 70% 내외로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맥주나 라면, 패션, 유니클로 근데 같은 요게 것들.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네. 그냥 대체제가 있는 것들은 많이 감소를 한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맞죠? 맞아요. 대체제가 없는 것들은 아닐 것 같고, 맥주도 사실은 저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맥주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 네,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네. 저는 사실 일본 맥주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매 운동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원래 일본 맥주를 별로 그렇게 선호는 안 했어요. 그냥 그 있잖아요. 10,000원에 4캔 하면 네. 한 번씩 사 먹을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게 대체제가 많으니까 굳이 저 때는 먹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라면도 안 그런가요? 일본 라면 막 그렇게 이 라면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죠. 아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라면이 혹시라도 일본의 우리나라의 라면집까지는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냥 상품 판매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체제가 좀 확실한 것들은 좀 많이 감소를 한 느낌이 드네요. 예. 저도 지금에 와서 이제 불매운동을 펼친 지 1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이 그래프는 또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대체제가 있는 품목들은 조금 하락을 했는데, 다른 부분들은 또
이제 슬슬 이제 일본 제품들이 조금 많이 팔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자동차 같은 부분도 뭐 일본 자동차는 안 사겠다라고 했다가 최근에 렉서스 판매량이 좀 이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대체품이 있는 것들은 뭐 우리나라 기업들 걸 쓰려고 노력은 했지만 지금은 또 맞지 않다라고 했을 때 뭐랄까요, 좀 선택적인 불매 운동을 네. 좀 펼친 느낌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정리한 뭐 글도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뭐 관련 기업들 뭐 이런 뭐 불매 운동 관련, 반일 감정 관련 뭐 테마들의 기업을 투자하실 때는 저는 좀 뭐랄까요, 실적이 네. 받쳐주면서도 정말로 성장성이 있는지도 좀 보시면 좋겠고요. 단기적인 변동성이 큰 겁니다. 아무래도 테마로 묶인 종목들은 이런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뭐 가치나 이런 거 좀 보시면서 관련 종목들 좀 투자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애국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인 변동성이 크겠죠. 이런 점 꼭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실체 성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 관련된 종목들이 바로 그런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가져집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챙겨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애국 테마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많이 알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지금 김혜진 전문가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단순히 애국 테마로만 가면 결국에는 별 볼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테마로만 엮이는 거고, 그냥 이거는 그냥 흔히 말하면 그냥 이벤트인 거고, 원래도 실적이 잘 나오고 성장성이 있는데 여기에도 묶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괜찮지 또는 않을까. 뭐 수출 규제로 그렇죠. 해서 이거 아무래도 소부장 쪽으로 네. 이거는 뭐 추세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많이 출연을 놨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 첫 번째 종목은 모나미. 이거는 제가 뒤에 이야기 드릴게요. 왜 넣었는지는. 자, 그다음에 모나미 뭐 동지세미케. 대표적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백광산업, 그리고 하이트진로 이렇게 되겠는데요. 일단 이제 먼저 이제 모나미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뭐 저는 그냥 단번에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뭐 우리가 이거 뭐 불매 운동이 그거지 않습니까?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사지 않습니다. 모나미는 사지 않습니다. 아니 왜 모나미 제품을 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 모나미 제품을 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주식을 사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일단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뭐 학용품을 많이 파는 사무용품을 파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죠. 대표 기업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런 뭐 저 때도 사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저희 때는 이제 미제 일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용품이 많아요. 학용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또 많더라고요. 많이 써요. 요즘 학생들도 여전히 많이 쓰더라고요. 네. 많이 썼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체재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불매가 많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 모나미는 그래 뭐 다른 것들 올라가는 건 사실상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모나미는 그래도 한번 써보지 않을까? 일본 거 뭐 대신에. 사쿠라 펜이라든지 이런 것들 쓰는 것보다는 요거 쓰지 않을까라는 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출이 많이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모나미의 실적표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 불매 운동이 많이 이제 본격화됐을 때 그때가 3분기지 네, 않습니까? 작년 3분기. 예, 근데 3분기 실적을 보시면 매출이 별로 안 늘었고요. 여기 있네요. 예, 그리고 보시면 오히려 영업이익은 적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크게 늘지 않았고 영업이익은 적자를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불매 운동이 그렇게 진행되진 않았다. 앞서 뭐 김인 전문가님 이야기하셔서 선택적 그냥 썼던 것 불매 같아요. 운동. 그러니까 초반에 노무현님이 썼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메인으로 안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 그러면 만약에 판매량이 많이 떨어졌으면 사무용품 관련 쪽도 많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별로 안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 이번에 또 애국 테마로 엮인다 하더라도 이게 모나미가 실적의 영향은 안 미칠 것이다. 그리고 또 한계가 있겠죠. 뭐 아무리 사무용품이나 학용품 많이 쓰신다고 해도 그렇죠. 뭐 그거를 뭐 갑자기 뭐 한 개 쓸 거를 내가 모나미 이제 국산화 운동해야지 해가지고 2개 쓰고 3개 쓰고 5개 네. 쓰고 하시진 않을 테니까. 그렇죠. 글씨 쓸 때 한 5개에서 뭉쳐서 이렇게 쓰진 않으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테마로만 봐야 된다. 최근에 또 올라오더라고요. 네. 모나미.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드리는 네, 거예요. 8월 달이 네, 돼서. 아시는 것처럼 8월 달에 급등했을 때 사실상 흔히 말하면 제일 돈을 많이 번 쪽은 이거를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그때 오히려 최대 주주는 이때 팔았거든요. 네. 주식을 고점에서 팔고 오히려 밑에서 사는
그런 걸 했단 말이죠.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번에도 만약에 불매 운동이 나왔을 때 그 모나미가 그럼 더 많이 팔릴까?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왜냐하면 정확하게 실적으로 나와주기 때문에 그쪽에 너무 지나치게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매매하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것들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러니까 막연하게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러거든요. 테마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고 가서 혹시라도 손절을 못하고 물리면 그때 실적을 생각을 해요. 아 그래 그래도 불매 운동으로 모나미 펜은 샀겠지. 많이 샀겠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샀다라는 거. 저번에 지난해 그렇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불매 운동이 좀 열풍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큰 영향이 없었다는 거, 오히려 적자가 나왔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면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실적에 연관시키지는 마시고요. 단순 테마로만 뭐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점수는 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소비재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첨언을 하면 이런 다른 종목 말해도 되나요?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니클로를 네. 안 사고 그 대신에 뭐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살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적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가 않았거든요.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반짝 3분기에만 좋아졌다가 이 다음부터 뭐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이제 유니클로가 이야기했을 때 신성통상도 저는 좀 부정적이었어요. 저는 탑10인가요? 네네. 예, 10탑인가? 탑10. 탑10입니까? 네. 하여튼 그거를 많이 살까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유니클로가 안 가면 자라를 살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H&M이나 자라 쪽으로 오히려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이 다르기는 한데. 근데 실제로 자라 국내 매출이 많이 높았어요. 네.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오히려 그런 대체제를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반사이익이 그래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쪽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본 게임입니다. 네. 네. 동진 세미캠 보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은 뭐랄까요? 저희가 사실은 반도체 관련해서 업황이나 종목 네, 소개해 설명 많이 드릴 때 설명을 많이 해드렸던 기업이에요. 근데 오늘도 이제 국산화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조금 더 기업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진짜 단골 손님인 것 같아요. 정말 저희 단골 손님인 것 같아요. 그 EUV 관련할 때도 저희가 소개시켜드렸고 메모리 반도체에 반도체. 그쪽도 소개시켜드렸고 네, 뭐 최근에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DDR5도 네. 소개해드렸죠. 아까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도 탑픽은 안 했더라고. 워낙에 막강한 다른 종목들이 다 다른 잘 종목들도 탔었습니다.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네. 그래서 동진세미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일본의 수출 규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겠다고 했던 반도체 소부장 품목들이 3개였죠. 그 3개에서 사실은 PI 필름, 폴리미드 필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칭가스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포토레지스트가 있었는데요. 저희도 이제 개인적으로 말했을 때 3가지 중에 가장 심각하고 가장 미래 산업에 좀 타격을 입을 거는 포토레지스트였거든요. 사실 이 포토레지스트가 그 당시에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를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지금 일본이 거의 점유율이 90%가 넘거든요. 거의 95%, 98%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규제가 돼버리면 우리 미래성장 산업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제 좀 문제점이나 우려감이 컸는데요. 동진세미캠은 그 시스템 반도체 미세화 공정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는 그때까지는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을 만들지 않았는데요. 그때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낸드 쪽, 그러니까 디램 쪽 말고 낸드 쪽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에서 글로벌 1위를 하는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수출 규제로 인해서 이제 EUV 쪽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조금 뭐랄까요? 이런 거는 성공을 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성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지금 가시권 양산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표도 하나 보여드릴 테지만 일단은 제가 항상 동진세미캠이 나오면 항상 설명드리는 게 있어요. 디램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 낸드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 그다음 시스템 반도체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가 살짝씩 다릅니다. 네. 일단 포토레지스트는 감광액이라고 하잖아요. 반도체 이제 회로를 넣을 때 빛을 조사해서 이제 회로를 넣는데 그때 빛을 잘 빨아들일 수 있게 이제 판에 바르는 그게 감광액인데요. 이 감광액도 종류에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미세화가 얼마나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다른데 사실은 이 3개의 반도체 중에서 가장 미세화가 덜 이루어진 거, 조금 더 둔탁해도 되는 게 낸드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동진세미캠이 글로벌적으로 1위를 하고 있고 제품을 생산했다가
D램과 시스템 쪽이 공정도 좀 비슷하고요. 또 미세화 공정이 조금 더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계속 생산을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일본 기업의 JSR이나 뭐 신해철화학 뭐 그들 또 TOK들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지금 과점을 이루고 있는데요. 충분히 수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산화 성공한다면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시스템 반도체죠. 그다음 적극적으로 지금 D램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려고 하니까 뭐든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적도 역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동기세미캠은 지금 그래프도 보시면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성장성이 느껴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소부장 관련 종목에선 정말 좋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일본 불매운동 관련해서 수출 규제에서 관련해서요. 동기세미캠 좋게 보고 있어서 네. 전 점수는 9점을 주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백강산업입니다. 사실 이제 백강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러니까 항상 이제 가치주로 많이 엮이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왜 또 갑자기 최근 들어 좀 각광을 좀 네. 받더라고요.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게 그러면 왜 국산화 관련 쪽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종합 이제 화학 회사고요. 사실상 요즘에 이제 화학 업황이 그리 좋지는 않아요. 가성소다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국내 점유율 4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이쪽에 좀 시장은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고순도 염화수소를 생산하는데 이 고순도 염화수소 역시 이제 미세화 공정에 이제 필요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특수 용액이죠. 근데 이게 거의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지금 국내에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 이 백광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뭐 국산화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백광산업도 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쪽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OLED 관련 쪽에 또 특수용액과 관련 부분도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생산을 해서 이제 작년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가 이제 어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한솔케미칼처럼 네. 그러니까 이 IT 종합 소재 회사로 좀 발돋움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약간 소위 말하면 좀 이 업종 관련 부분에 대해서 체질을 좀 개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고순도 염화수소와 관련된 부분에 뭐 기대감이 묻어나면서 또 이번에 또 뭐 국산화 이슈 나오면 좀 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항상 이제 이 백광산업을 이야기할 때 뭐 계속 이제 꼬리표처럼 좀 따라다니고 있는 건 이거거든요. 시총보다 높은 자산 규모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원래 이 백광산업 같은 경우가 예전부터 고척돔 있는데 그쪽 있죠. 그 고척에 원래 공장이 크게 있었어요. 부지가 한 2만 평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엄청 큰 부지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옮겨갔습니다. 여수 그 산업단지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는 지금 약간 유휴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그린벨트예요. 말 그대로 내가 마음대로 개발하고 싶어서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09년 뭐 소위 말하면 이제 공시지가로 했을 때 땅의 가치가 지금 한 1,400억, 1,5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따지면 훨씬 더 높아지겠죠. 한 3천억 이상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백광산업의 시총이 지금 한 1,600억, 1,500억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자산 규모가 훨씬 많은 거예요. 예, 시총보다도 높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팔면 본인들 주식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가치주인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게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인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팔고 싶어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발을 하고 싶다고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어쨌든 정책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냥 그냥 이게 뭐 속에 이만큼 땅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가치가 이만큼이니까 지금은 또 고척이 얼마나 발전했냐 그러면 이쪽이 더 갈 것이다. 그렇게 매기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구슬이 좋아도 뭐 깨어야 보배라고. 예.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땅은 많지만 팔 수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이게 한 번씩 꿈틀대는 거 이거죠. 요즘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계속 이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제 수도권에 그리고 서울에 이번에도 이제 대량 이제 공급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이제 이 습관은 한번 봤죠. 그린벨트 해제 뭐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 다음 떴었어요. 되면 이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했는데 좀 여론이 안 좋아서 지금 다시 싹 수그러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내렸는데 근데 이거는 이번 정부 내에서 계속 이제 이런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공급을 늘린다는 기조를 만약에 가진다면 한 번씩 계속 이렇게 막 꿀럭꿀럭 할 수 있는 포지션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 부분 또 뭐 악재는 아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된 건 너무 이제 이쪽이 시총이 크니까 막 그 생각을 안 의미를 하셨으면 줘서, 너무 네. 의미를 두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움직일 수는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쪽보다는 저는 이거 고순도 염화수소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어쨌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반도체 관련 소재 관련 종목들 중에서 굉장히 지금 따지면 저평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점수는 9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이트 진로를 볼 건데요. 하이트 진로도 이제 일본 불매운동의 수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주력주시잖아요. 하이드제 주력주. 제가 네, 많이. 여기서도 많이 질문 좀 해드리는 것 같아요. 사실 7월 8일 날에 이제 저희가 식품 네. 유통주로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그때도 이제 뭐 강조드렸던 내용들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그 매출 한 1%는 본인이 좀 이렇게 다 했을 것 같다라고. 코로나의 여파가 있지만 하지만 이연 소비도 준비되어 있고 하반기 이연 소비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오히려 회식이나 뭐 영업용 매출보다는 가정용 매출이 정말 견조하게 지켜주고 있다. 네, 혼술. 예. 네, 혼술도 많이 하신다. 그쪽에서 또 실적도 받쳐주고 주가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이후에도 상승했는데요. 아, 요거는 잠깐만 했는데 이게 나와서 제가 네. 저도 몰랐는데요. 네. 이거 보셨어요? 진로이스백이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증류주래요. 역시. 예, 예, 지금 이 진로가 네. 예, 소주가 진로 그러니까 그 진로 그러니까 참이슬이죠. 참이슬 플러스 진로이스백 이게 합쳐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와. 증류주래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1등이면 글로벌 1등인 거네요. 그런가요? 네, 근데 참이슬은- 소주는 요즘에 수출도 많이 되긴 합니다. 그렇죠. 예. 소주가 또 맛있다고 네. 소문이 났으니까. 그래서 정말 참이슬이랑 진로이즈백은 정말 소주 점유율을 해서는 하이트 진로는 거의 압도적이거든요. 네. 그 부분도 있고 최근에 저희 신제품 강조해 드렸던 거 테라도 최근에 뭐 젊은 층에서는 뭐 압도적이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점유율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점유율 꾸준히 상승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국내 이제 오늘 일본 관련 이슈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작년부터 이제 일본 맥주들이 팔리지 않으면서 정말 급감을 했거든요. 그래프도 보여드릴 테지만 정말 급감을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국산 맥주들이 뭐 조금 더 수혜를 받고 판매량도 늘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뭐 이부 그래프는 정말 봤을 때는 급격하게 줄었어요. 지금 수입액도 마이너스 91%로 뭐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네요. 네, 거의 네. 다 이제 매장에서 다 철수를 하는 네.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출액도 줄었고요. 그다음 뭐 감소 추이도 정말 급격하게 줄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국산 맥주들이 수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아까 문선희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일본 맥주는 안 드시는 분들은 원래 안 드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이트 진로의 그냥 플러스 알파일 뿐이지, 그냥 조금의 보탬일 뿐이지 뭐 일본의 맥주가 안 팔려서 하이트 진로가 잘 팔렸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뭐 버드와이저나 하이네켄 뭐 이런 종류가 만약 칭따오 이런 종류가 만약에 안 되면 네. 제가 보기엔 엄청난 반사이익이 될 것 같거든요. 음. 근데 그거 아닌 경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건 것 같아요. 이거 일본 판매 급감으로 인해서 하이트 진로가 뭐랄까요? 안 좋을 수 있었다. 악영향이 있었는데 기린 이찌방이라고 네. 네, 아실 거예요. 맥주 중에 기린 이찌방을 하이트 진로가 지금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일본 맥주 기린 이찌방의 판매가 안 됐을 때 하이트 진로가 타격을 입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오히려 이 테라가 네. 워낙 많이 컸으니까. 그렇습니다. 테라와 진로이즈백의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정말 매출이 뭐 영향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게요. 테라의 점유율이 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주위에서 많이 드신다라고 했을 때 그럼 벌써 뭐 치고 나가면서 1위 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도 뭐랄까요? 뺏어올 수 있는 점유율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게 이제 4분기까지 네. 지금 가정용 맥주,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 이후에 가정용 소비가 많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맥주의 점유율을 나타낸 건데, 카스가 이제 맨 아래에 있는 점유율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가 바로 이제 테라거든요. 생각보다 테라의 점유율이 그러네요. 많지가 않아요. 네, 의외로 저게 지금 위에 이제 기타 이가 더 많은 거죠. 네, 지금. 그렇죠. 네, 뭐 네. 이쪽에 필라이트라든지. 뭐 그런 거 다 합친 거죠. 네, 아니면 다른 수입 맥주라든지 네.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이제 기타인데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테라가 점유율을 넓힐 수 있는 앞으로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는 범위가 꽤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글쎄요, 와, 카스도 카스가 맛있지만. 대단하긴 하네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좀 특징적인 게 업소용이면 저희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소용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영업 과정에서 우리 것만 써달라고 대출을 내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매장들이 워낙 초반에 많이 탄탄하게 깔렸으니까
업소용 맥주 시장의 마켓 쉐어를 뺏어오는 게 좀 쉽지는 않겠지만 가정용은 저는 몰랐는데 와 이만큼 그러면 테라는 훨씬 더 많이 뺏어올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카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고정층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고정 인기층이 있긴 있어요. 약간 중장년층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드시던 걸 먹겠다라고 하시는 경향이 있다고 조사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하이트 진로나 테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조금 더 이제 마켓 쉐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성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분기별 4% 성장이네요. 그렇죠. 네, 꽤 큰 거. 꽤 크죠. 네. 그래서 실적도 받쳐주고 지금 뭐 악재가 없습니다. 하이트 진로에 대한 악재가 뭐 최근에 잠깐 있긴 했지만요. 지금 뭐 공정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 하이트 진로는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래도 성장성은 남았다라고 보고 있지만 또 제가 또 지켜봐왔던 이후에도 너무 많이 상승하긴 했기 때문에 점수를 주자면 전 점수는 현재는 8점을 주겠습니다. 자, 처음에 모나미 5점을 제외하고서는 그래도 점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지금 9점인 종목이 두 종목이 나왔습니다. 동진세미캠하고 백광산업인데요.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탑픽일까요? 네, 이 정도 되면 거의 4전 5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한 번은 저희가 또 탑픽으로 뽑아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상하셨던 것처럼 동진 세미캠을 탑픽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진 세미캠은 저희가 뭐 반도체 이야기할 때마다 거의 매번 이제 다뤄왔었던 종목인데 이제 그때마다 저희가 이제 다른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한다고 좀 안 했었는데 지금은 뭐 물론 많이 올라온 건 맞습니다. 많이 올라온 건 맞는데 제가 뭐 이야기 드리면 요즘에 사실 시장 자체가 유동성 장으로 밀고 올라가는 시장이라서 싼 종목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맞아요. 생각하기에 이거 괜찮네 하는 종목들은 대부분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살 수 있는 여력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저평가를 소위 말하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종목을 찾기는 매우 어렵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올라와 있지만 앞으로도 그 성장성이 더 커서 더 올라갈 종목을 저는 지금은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동진 세미캠 분명히 많이 올라왔지만 앞으로 내년도 실적과 관련된 분위기를 본다면 지금도 충분히 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탑픽을 동진 세미캠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목표가는 저는 5만 원을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28,000원 정도로 설정을 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에도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항상 이야기 드린 거 지금 현재가에 한번 1차 매수를 하시고 나머지 2차, 3차 정도 눌림목 나올 때 2번 정도는 더 추매한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야, 오늘도 미끄러지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요. 동진세미캠 드디어 탑픽을 차지했습니다. 이 종목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주식학개론 지금 애국 테마주 다시 불붙고 있죠. 이 내용까지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 종료도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뭐 후반 들어서까지도 탄력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운 내서 대비를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